성공예감 별책 부록.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부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정말 잘 해왔죠. 빠르게 성장을 했고 우리나라의 중심 수출 산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10년 후 우리 반도체 산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 패권 전쟁이라는 책을 오늘 같이 읽어보시죠. 이 책의 저자 이주완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이주환입니다. 예전에 직접 SK 하이닉스에서 메모리 반도체 개발 연구를 직접 하셨었다고요. 그때는 이제 SK라는 이름은 없었고 하이닉스 하이닉스 시절인데 예. 이제 제가 있었던 조직의 이름이 선행연구팀이었거든요. 선행개발팀. 네. 그럼 선행연구를 하는 조직에서 하는 미션이라고 하면은 네. 일단 당장 양산을 하고 있는 제품이 있을 거고요. 네. 그 제품 말고 1년 내지는 2년 이내에 양산할 제품을 하는 개발하는 디바이스 팀이 또 따로 있어요. 네. 공정개발팀이라고 이제 그때 하이닉스는 그랬었는데, 그리고 그 차세대 공정개발팀에서 하는 거 2년 이내에 들어가지 않는, 양산하지 않는 그 먼 미래에 할 제품을 하는 것들을 이제 선행연구개발팀에서 했었고요. 제가 그때 이제 그걸 담당을 했었습니다. 공정을 했던 거죠. 근데 그 당시 그리고 불과 한 1,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에 밀리는 만년 2등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25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D램에서도 SK 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 삼성전자를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도 2부에서 나오더라고요. 당시에는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었죠. 당시가 벌써 꽤 오래전이긴 하지만 예. 말씀하신 대로 항상 삼성전자를 쫓아가는 입장이었었고 늘 벤치마킹을 할 때 삼성은 어떻게 했는가, 그다음에 학회 발표했을 때 어떤 논문들이 나왔는가를 보고 이제 우리들도 그럼 따라해야 되지 않느냐를 고민하는 그런 시절이었었고요. 네. 그리고 동료들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를 이직을 했다고 하면 축하해주는. 물론 이제 반대도 오기도 해요. 삼성에 있던 분들 너무 힘들어서 네.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HBM이 등장한 이제 최근 한 2년 정도에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위상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잖아요. 네. 최근에 뭐 제가 직접 분석을 한 건 아니지만 이공계 대학생들의 선호하는 반도체 회사에서도 삼성전자는 이제 완전히 SK 하이닉스에 밀렸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양쪽이 다 합격되면 100% 하이닉스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오, 이게 제가 몸담고 그때 시절에는 정반대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삼성이 안 되면 SK 하이닉스, 둘 다 되면 무조건 삼성전자, 그런 시절이었었는데 이런 걸 뭐 우리가 보통 뭐 격세지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저는 오비잖아요. 현재는 아니고 오비로서도 좀 뿌듯한 감정이 그러네요. 있긴 합니다. 요즘에는 삼성전자 사내에서 SK 하이닉스 어떤 경력직 채용 공고를 공유하고 있고 막 그럴 정도라고 하는데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박사님이 반도체 관련 특허도 많이 내셨다고요. 아무래도 엔지니어 생활을 8년 정도 하다 보니까 네. 특히 선행 쪽에 있다 보면은 특허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양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차세대 제품을 개발하니까 먼저 특허를 해놔야지만 이게 우리의 기술이 될 수 있는 거고, 이게 정말 공격용으로 쓰일지 방어용으로 쓰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특허를 일단 의무였어요. 평가하는 항목 중에도 있었고, 인사평가에 인사평가 항목 중에도 있었고. 근데 그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7년 반 동안 반도체 회사에 있으면서 네. 42편의 특허를 출원 내지는 와. 등록했고, 그중에 4편은 이제 국제 특허였어요. 주요 4개국의 출원이 동시에 되는. 그러면 특허권을 누가 보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엔지니어 입장에서, 그다음에 그 후에도 보면은 종종 분쟁이 나는 경우가 신문에 나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경우에 보면은 이제 그 이유는 지금도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연구원들이 특허 출원 등록까지 끝났으면은 네. 일단 출원 단계에서 소정의 돈을 받습니다. 우리 때는 7만 원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심사 7만. 끝나고 등록이 되면 한 번 또 돈이 나와요. 예. 10만 원. 17만 원이네. 그러니까 한 건으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17만 원인데 출원했다고 다 등록을 하진 않아요. 그렇죠. 당장 이게 뭔가 이슈가 있지 않으면 일단 출원만 하고 유지만 하고 있어요. 돈이 많이 드니까 등록까지 하면은. 그러니까 10만 원은 못 받고 7만 원에서 끝나는 특허가 절반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 돈을 받으면서 이제 각서를 쓰죠. 이 특허에 대한 모든 권한은 갑이라고 하는 회사에 모두 양도합니다라고 사인하지 않은 돈을 안 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회사 입장에서는 그 수많은 특허가 다 돈이 될지는 알 수도 없는 거고,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하는 데만 해도 비용이 많은 비용이 드니 들거든요. 다 이거를 또 월급 받는 개개인들한테 줄 수도 없는 거고, 약간 양쪽에 조금 이해관계가 조금 첨예한 게 있긴 있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모든 특허를 다 사실은 뭐
쉐어하는 개념으로 가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사후적으로 분명히 중요했던 특허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돈이 확실히 되는 특허. 네. 이제 그런 발명자에 한해서는 뭔가 좀 특별한 프라핏 쉐어링 개념으로 특허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 또 우수한 인재들이 그 회사로 또 그렇죠. 몰려들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미국 회사, 뭐 중국 회사 쪽으로 많이 지금 유혹을 받고 있잖아요. 책 제목이 반도체 패권 전쟁입니다. 사실 이거는 미국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 결론을 보자면 사실 우리나라의 반도체 패권은 좀 어떻다고 보세요? 패권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겁니까? 밀리고 있는 겁니까? 반도체 패권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제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반도체라는 것도 종류도 많고 우리가 공급망이라고 할까? 밸류체인을 쭉 나열해 보면 그중에 한국이 잘하는 것도 있고 네. 아직 한국이 조금 약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걸 통틀어서 패권을 누가 잡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반도체 산업은 분업화가 잘 되어 있는 산업군 중에 하나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각 국가별로 잘하는 영역을 특화시켜가지고 이제 그쪽 위주로 발전을 시켜왔던 그런 과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이 지금 패권이라고 할 만한 단어를 쓸 만한 것들은 결국에는 메모리 칩에 한정돼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메모리 칩을 제외한 반도체 전체 공급망에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과 제품군들이 있으니까 그쪽은 또 어떤 거는 미국이, 어떤 거는 일본이, 심지어 어떤 거는 대만이, 어떤 거는 유럽이 굉장히 분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나라가 모든 반도체 전체 패권을 잡는다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들은 그거를 지금 염두에도 추진하는 거예요. 달성 가능한 고울인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공급망 전체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패자의 입장에 서고 싶다라는 게 현 트럼프 행정부의 바람인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본인들의 이제 구체적인 실행책으로서 이제 관세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보조금 얘기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장 잘하는 게 메모리 반도체인데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1980년대 먼저 시작한 게 D램이었으니까 그걸 잘할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떤 이유로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만큼은 잘한다. 어떤 걸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제 반도체 패권 전쟁이라는 얘기 표현을 쓰면 결국 전쟁은 워잖아요. 예. 영어로 표현을 하면은 보통은 전쟁이라고 하면은 누군가 강력한 애가 약한 애를 침범을 해서 네. 백기를 받아내면서 내가 승자가 되는 개념이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 패권 전쟁 제가 이제 초반에 특히 챕터 1에 상당히 많은 D램과 넷의 구조조정 역사를 지면을 하려 구조조정의 했었는데 역사. 예. 보통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강자가 약한 자를 공격해서 쟁취해내는 방식에 의한 결과로서 나왔던 구조조정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재미있게도. 네.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패권 전쟁이 그런 거잖아요. 강자가 침범하는. 예. 근데 반도체에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보통 치킨 게임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왔잖아요. 그렇죠. 90년대, 2000년 초반부터. 결국에는 치킨 게임이 반도체 패권 전쟁의 뭐 또 다른 표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치킨 게임이 일어났던 모든 과정들을 분석을 해보면 강제적으로 승자가 내놔라고 했던 경우는 없고 오히려 내가 더 이상 못하겠으니 이거 네가 사줄래? 나는 손 들고 나갈래? 이런 식의 결과로서 합병들이 모두 이루어졌고 약자들이 먼저 그렇죠. 나가 떨어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른 산업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전쟁하고 좀 굉장히 다른 양상입니다. 네. 그렇다면 메모리에서 지금 결국 이제 D램 같은 경 빅3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서 한국에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고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이 존재를 하는데 이 빅3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90년대에는 그렇죠. 특히 일본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으니까요. 그때 그 기업들이 그런데 다 왜 메모리를 포기했을까? 보면은 다 스스로의 문제였던 거예요. 어떤 기술적으로 나는 이 이하의 공정은 더 이상 미세화를 할 자신이 없어. 네. 내지는 뭐 책에도 일부 있지만 너무 메모리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보니까 이게 잘 벌 때와 못 벌 때, 그러니까 불황기와 호황기 때에 너무 실적 차이가 극렬하게 그렇죠. 극과 극으로 갈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내가 이런 시장을 계속 해야 될까? 너무 힘들다. 차라리 경쟁이 좀 덜한 내지는 변동이 좀 덜한 쪽에 반도체를 하더라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흔히 비메모리라고 얘기하는 이제 메모리 시장에서 메모리를 제외한 나머지 훨씬 더 큰 파이 늘 말하자면 메모리는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20에서 25%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이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반도체에서 더 이상 메모리 안 할래라고 이제 철수를 했던 기업들이 지금 뭐 하나를 이제 네. 찾아봤어요. 대부분 90% 이상의 반도체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메모리가 아닌 쪽에서. 여전히 그쪽의 시장 점유율 탑 5, 7 안에 다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산업에서 있었던 패권 전쟁 혹은 치킨 게임하고는 굉장히 다른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DRAM 시장은 딱 3사, 물론 이제 중국 업체들도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그 뒷부분에 이야기하고 3사가 이제 과점을 하는 체제인데 사실 하이닉스만 하더라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막 은행권 없이는 그 연명하기가 힘들었고 그래서 국가와 은행들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SK 하이닉스도 있는 거고 그 어려움을 겪고 치킨 게임에서 어떻게 보면 살아남았기에 현재가 또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호황과 불황 그 사이클을 항상 타는 산업일 수밖에 없는데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현재 2025년 초는 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호황과 불황의 그 어느 정도의 흐름에 와 있다고 보세요? 일단 사이클 주기가 뭐 딱 떨어지진 않겠죠. 이게 수학 공식이 아니니까. 네. 근데 평균적으로 최근 한 25년 정도를 보면은 4년 정도의 주기가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4년 중에서 보통 호황기라고 하는 기간이 1.5년 더 짧습니다. 반반이면 좋을 텐데 1.5년 정도의 짧은 호황기 그리고 2.5년 정도의 불황기가 이제 반복해서 계속 이어지는 사이클 특성을 갖고 있는데 현 시점을 보면은 그러면은 이번 사이클 시작이 어디였느냐를 일단 제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는 2024년 초 1분기부터가 현재가 존재하고 있는 그 사이클의 같은 사이클의 시작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호황기 사이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불황기는 2.5년, 호황기는 1.5년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네. 작년 상반기부터 시작이 됐으면 올해 상반기까지가 딱 1.5년이에요. 그러니까 사이클로 보면 하반기가 되면 다시 다운 사이클이라고 하는 네. 불황으로 접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고 현재는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도 벌써 절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번 호황기 사이클의 이제 마지막 끝물 정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거는 이제 전통적인 DRAM 기준일까요? 그러니까 메모리 전체에 대한 사이클인 거고요. 전체. 여기에서 제품별로는 사이클이 또 갈리죠. 근데 거기에서도 DRAM뿐만 아니라 낸드까지 다 이제 합친 사이클.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전혀 호황 같지 않은데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이거는 또 기업에 따라 다르고 또 그 부문에 따라 다르고 또 거기에 이제 HBM이라는 게 더 더해졌기 때문에 규모로 봤을 땐 또 이제 더 그래서 전통적인 사이클 방식으로 뭔가를 따져보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고요. 올해 이제 1월 2일 되면 1일은 이제 공휴일이니까 예. 2일에 어쨌든 첫 방송이 중요해서 반도체 관련해서도 많이 부르잖아요. 예, 요청도 많고. 예. 이제 저도 그래서 1월 2일 날 방송에 갔을 때 말씀하신 사이클에 대한 것 가장 궁금해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일단은 뭐 딱 얘기를 했어요. 반도체 사이클과 SK 하이닉스의 실적 사이클은 별개로 봐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어떤 저 답에 대한 힌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사이클로 보면은 결국엔 메모리, D램과 낸드를 포함하고 우리가 보통 뭐 범용이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AI와 관련 없는 대부분의 더 많은 제품군들을 아하. 포함했을 때 전체로 보면은 상반기가 지나면 이제 하반기로 가면 다시 다운 사이클로 가는 게 맞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짚어드렸던 거는 그런데 이번 호황기는 좀 특색이 있다. 과거의 호황기와는 다르게. 과거 호황기에는 어쨌든 수요가 증가하는 양상이 보였어요. 네. 물량 기준으로 봤을 때에. 예.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작년 초부터 시작됐던 호황기 사이클은 수요의 증가가 없는 사이클이었다라는 게 특색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호황기지만 호황기가 아닌 호황기였던 거죠. 더 헷갈리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호황기라고 하면은 실적이 좋아지는 게 호황기잖아요. 그렇죠?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메모리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고 보통 메모리 가격이 오르는 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죠. 하나는 수요가 많아지거나 그렇죠. 하나는 공급을 줄이거나. 그런데 지금 현재 호황기 사이클은 수요는 증가하지 않고 감산에 의한 효과에서 가격이 올랐던 아하. 그래서 실적이 좋았던 호황기다 보니까 반쪽짜리 호황기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하반기가 되면은 그 수요 자체도 좋지 않아지는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호황인 듯 호황이 아닌 호황기라는 표현을 썼던 거고 반면에 AI 관련 섹터는 올해 연말까지 계속 좋을 거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선주문 해놓은 물량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SK 하이닉스의 실적은 호황기, 불황기 상관없이 올 연말까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두 시장은 좀 별개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런데 여기 또 최근에 변수가 하나 생기기는 했습니다. 지난 1년 정도, 그다음에 이번 상반기 한 1년 반 정도의 호황기가 수요는 부진한데 감산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어쨌든 공급이 적당한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가격은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적은 좋아지게 돼 있어요. 시장이 어쨌든 간에. 그런 면에서 지금 호황기였던 건데 만약에 다시 감산을 한다면 수요는 빠지겠지만 공급이 더 빠진다면 호황기가 연장되는 거죠. 근데 이걸 호황기라고 말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업 실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불황기로 가는 것들을 지연시키는 효과는 발생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보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벌써 감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미 재고 수준에서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하반기에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불황기로 가는 것들을 막아줄 수 있다. 감산을 적극적으로 한동안 한다면은. 근데 과거 불황기는 감산 일을 잘 안 했거든요. 그쵸. 굉장히 하더라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실적이 다 악화에 반영되는 후가 돼서.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결정을 한 거잖아요. 아직까지 호황기 끝물에 있는데 감산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 과거의 사이클 분석을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공급자와 수요자의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팩트 중에서 공급자 쪽에 변동이 생긴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은 하반기에 대한 예측도 조금 변수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수요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도 되게 어려운데 또 거기에서 공급까지 인위적으로 변동이 생겨버리니 이 사이클을 또 예측하기는 더더욱 힘든 거고. 그래서 반도체 애널리스트도 힘들어요. 맞아요. 분명히 전망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맞추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또 하나가 이주환 박사님은 반도체 시장을 메모리와 비메모리로 구분하는 것,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네. 이제 책에서 재밌게 표현을 했는데 네. 손흥민과 비손흥민 같은 느낌이다. 비손흥민. 뭐냐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체 반도체 시장이 100이라고 하면 예. 우리가 잘 아는 건 메모리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렇죠. 메모리가 차지하는 시장 비중은 적게는 17%, 최대 30%인데 평균적으로는 23%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나머지 70%가 넘는 부분 정도는 다 이제 메모리가 아닌 제품들이에요. 네. 훨씬 큰 시장이죠. 어떻게 보면은 전체 시장 중에서 일부가 메모리라는 게 맞는데 우리 한국 기업들은 메모리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가 친숙하고 메모리가 아닌 반도체가 더 많다는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정부나 언론이나 심지어는 반도체 회사의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도 네. 엔지니어는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모를 수가 있어서 뭔가 얘기는 해야 되겠는데 메모리는 아닌데 뭔지 뭐가 자세히는 모르겠으니까 제가 비손흥민이 얘기했던 게 외국 사람들이 야 한국 대표팀은 손흥민이 워낙 유명하니까 알아. 나머지 10명 이름 모르겠어. 스타팅 멤버에. 손흥민 아닌 애들이 있는데 모르겠으니까 그래 모르겠어. 비손흥민. 손흥민 아닌 사람 전부 다. 근데 거기가 10명이잖아요. 네. 손흥민 한 명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인데 반도체 시장에 대한 우리도 이제 표현 쓰는 게 비메모리라는 개념이 그런 것 같아요. 반도체 중에서 훨씬 더 많은 다른 게 있는데 잘 모르니까 그냥 메모리가 아닌 거에서 비메모리인데 그런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 더 큰 시장을 B라고 쓰는 게 맞는가. 우리가 보통 B 뭐라고 할 때는 뭔가 메인이 있고 그렇죠. 주류가 있는데 주류가 아닌 소수가 있을 때 B라는 면을 쓰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반도체에서 메모리는 주류라기보다는 비주류고 주류가 70% 훨씬 넘는 다른 것들이 있는데 뭉뚱그려서 B라는 표현을 쓰는 건 적합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말을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너무 메모리 반도체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 말고도 다른 뭐 파운드리라든지 아니면 뭐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더 넓혀가야 하는데 반도체 설계, 팹리스 이런 걸로도 좀 개인적인 생각은 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왜 더 못 나가고 있을까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거에도 항상 모순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요? 오류와. 예. 지금 우리가 메모리 아는 것도 잘해야 하면서 파운더리, 팹리스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거는 메모리랑 비교할 대상이 아닌 거라는 거죠. 아예. 아예. 뭐냐면은 너 축구를 좋아해? 짜장면을 좋아해?라고 제가 물어보면 당혹스럽죠.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게 다 이제 반도체라는 범주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예. 이 책에 보면 한 챕터에서 자세히 제가 설명해 놓게 했고 사실은 아마도 이도 기자 알지만 질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우리 있긴 흔히들 한데 다 섞어서 씁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은 아까 제가 반도체에는 메모리를 제외하고도 많은 제품들이 있다라고 네. 했을 때 그 제품과 메모리를 비교하는 게 맞잖아요. 네. 그랬을 때 메모리라는 거는 반도체 제품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품. 상품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걸 좀 큰 분류인 거죠. 메모리도 세분하면 굉장히 많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가 아닌 것도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로직 IC, 그다음에 아날로그 반도체, 아니면 광학 반도체, 센서 반도체, 개별 반도체. 제가 6개를 언급을 했거든요. 그 상품의 종류들. 이런 것들과 메모리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메모리만 하니까 이제 다른 것도 해라고 말하면 제가 말했던 그 6개 중에 하나가 언급이 돼야지 그렇죠. 얘기가 되는데 지금 팹리스나 파운더리도 잘해야 되라고 말하면 이건 제품이 아니거든요. 팹리스와 파운더리와 비교할 수 있는 한국 기업들의 위상은 뭐냐?
IDM이라는 거예요. 종합반도체 회사. 반도체. 종합반도체 회사는 지금 말씀드린 팹리스와 파운더리가 다 합쳐져 있는 거예요. 다 합쳐진 걸 하고 있는데 팹리스와 파운더리를 잘해야 되라니까 질문 자체가 그냥 혼동스러운 그렇죠. 거가 됐고, 메모리 많은 것도 해야 되면서 파운드리와 팹리스가 언급되니까 굉장히 혼동스러운 질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메모리가 아닌 거, 비모리를 잘해야 된다 하면 파운더리랑 팹리스란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고요. 파운더리, 팹리스라는 것은 반도체 회사들이 어떠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한국 기업은 다 IDM이에요. IDM이라는 얘기는 내가 설계도 하고 내가 칩도 제조를 하고 내가 패키지도 하고 테스트를 하는 기업들이 IDM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종합반도체라고 하는 IDM에 속해 있는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있고 인텔도 있고 어디 일본에 들어가면 이제 키옥시아도 있고요. 넓히면은 중국에 가면은 양치 메모리나 창신 메모리도 다 IDM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IDM이라는 얘기는 내가 설계한 칩을 직접 만들고 그거를 패키지까지 하는 기업들, 그 모든 기능들을 다 갖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팹리스라고 하는 것들은 이 IDM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딱 하나만 떼어내서 나는 다 하기엔 골치 아파. 잘할 자신도 없어. 나는 설계만 잘할래. 라고 해서 나온 것들이 이제 팹리스 기업들인 거죠. 분화된 거죠. 그래서 팹리스 기업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MD라는 것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고, 퀄컴도 있고, 미디어텍도 있고, 브로드컴도 있고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팹리스. 그러니까 공장을 안 갖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또 이걸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너 설계만 해. 내가 만들어줄게. 그게 바로 TSMC인 거죠. 파운더리. 그래서 파운더리는 자체가 설계를 하지는 않고 고객이 준 설계도를 바탕으로 해서 칩 레벨에서 제조를 해주는 기업들이고요. 대부분은 칩 단위로 거래를 하고 또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걸 다시 잘라서 패키지를 또 누군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통 OSAT라고 하는데 전문적으로 테스터 패키지만 해주는 기업들이 따로 있습니다. 중국 대만 업체들이 거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미국 기업이 하나 정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때 팹리스가 파운더리는 IDM하고 비교하는 대상으로서인 거라서 메모리와 비교를 하는 팹리스 파운더리는 이제 애초에 그렇죠. 비교를 해서는 안 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종합반도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디램도 설계도 하고 제조도 하고 잘합니다만 사실 팹리스 공장이 없는 애플, 엔비디아, 퀄컴, AMD가 굉장히 잘 나가고 공장만 하는 파운드리인 TSMC가 정말 잘하고, 근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비중은 점점 더 좀 줄어가는 것 같고 하니까 이게 또 산업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뭔가를 그래서 삼성전자에게도 파운드리를 더 잘해야 한다라고들 많이 요구를 하는데 그 측면에서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인텔하고 더불어서 유일하게 IDM이면서 파운더리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기업이 유일한 그러니까 IDM이다라고 이제 잘못된 이제 저희들 이해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파운더리를 하는 것 자체를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원하는 거는 메모리는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메모리가 아닌 것들, 비메모리 표현 일단 쓸게요. 시청자들은 그 표현이 익숙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 그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니면 6개를 다 나열을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네. 비메모리도 잘하고 싶기 때문에 이제 2019년도에 어쨌든 2030 비메모리 세계 1위라는 슬로건을 만들었잖아요. 네, 삼성에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한 접근으로서 이제 파운더리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때도 제가 방송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파운더리 자체는 비메모리가 아니다. 우리가 비메모리를 잘하고 싶으면 팹리스를 해야 되는 거다. 설계를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설계 역량을 키우면 만든 칩은 자기가 만들 수도 있지만 TSMC가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럼 내 비메모리 1등을 할 수 있는 건데 파운더리는 어떻게 보면 TSMC의 이제 포지셔닝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TSMC 반도체라는 거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TSMC가 아무리 잘 만들고 시가총액이 높아도 본인이 만든 반도체 칩은 다 고객의 이름으로 팔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제1 고객이 엔비디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과 AMD가 이 일을 다투고 있는 큰 손들인데 다 그 회사들의 이름으로 팔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블랙웰, 호퍼치, 엔비디아 이렇게 팔리는 거지 TSMC가 만든 칩이라고 써 있지도 않고 그렇게 거래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TSMC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0%입니다. 그럼 삼성전자 비메모리 1등이 되고 싶으면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파운더리에서 TSMC를 뛰어넘어 봤자 시장 점유율은 0%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비메모리 1등을 하려면 설계의 역량을 키우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운더리가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말씀드리는 거는
설계를 잘 하려면은 그 제품을 잘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공정이나 여러 가지 구조도 잘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메모리하고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이게 요구되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려면 만들어 보면 괜히 막 이제 학습이 되니까 그런 학습의 어떤 일환으로서, 즉 비메모리를 공부하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 파운더리가 나쁘진 않은 초이스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근데 파운더리 자체가 목적이 돼서 안 된다는 거죠. 파운더링의 과정, 비메모리를 가는데 비메모리를 잘 모르니까 스터디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필요한 정도, 그 이상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파운더리가 목적이 되는 순간 왜 파운더리 비메모리를 하겠다면서 파운더리를 왜 하지가 되는 퀘스천이 계속 따라붙는 거죠. 이거는 해봤자 내가 시장 점유율 파운더리 50%가 돼도 비메모리 시장 점유율 0%인데 이거를 왜 하는 걸까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이게 어떤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위해서이기는 한데, 많이들 이제 아시는 것처럼 원래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잡아 보겠다라고 했는데 점유율 격차는 이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이제 한 자릿수 때까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래도 뭔가 저게 고부가 가치 산업인 것 같고, 전 세계 모든 팹리스 기업들이 다 TSMC의 문을 두드리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뭔가 삼성이 할 수 있는 시장이 있지 않을까라고는 다들 기대를 하잖아요. 일단 파운더리 시장 자체가 고부가치 산업은 아니에요. 일단 제조기 때문에. 그렇죠. TSMC이기 때문에 고부가치가 된 거고요. 왜냐하면 거의 독점지기 때문에. 사실 TSMC의 영업이익도 엄청나죠. 두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만약에 삼성전자, 인텔의 시장률이 각각 한 20% 되잖아요. 네. 이제 치킨 게임이에요. 나눠 먹는. 거의 수익이 안 남을 수 있어요. TSMC이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보이는 거다. 현재의 파운더리 시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고부가치 산업같이 보이는 거지, 정상화되는 순간 파운더리가 고부가치 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보이는 거죠. 저 집이 맛집이라고 소문은 났는데 손님들이 길게 줄 서 있고 우리도 저 비슷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는가. 지금도 보시면은 예. 제가 파운더리의 1위가 뭐 압도적인 1위가 TSMC니까. 네. 그리고 TSMC 고객 중에 1등이 엔비디아인데, 네.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이 65%예요. 또 엄청나죠, 그 집도. 매출 총이익률은 78%예요. TSMC가 아무리 실적이 좋을 때도 그 정도 안 나옵니다. 네. 불가능한 수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설계 업체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마진을. 애플은 영업이익률이 50%가 되는데 애플의 외주를 받는 폭스콘은 훨씬 낮을 거거든요. 그게 바로 결국에는 브랜드를 가진 회사와 제조해주는 업체에 어쩔 수 없이 갈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갑과 을이기 때문에. 근데 TSMC는 유일하게 슈퍼 을이기 때문에 지금 고부가치가 가능했던 거지. 그래서 파운더리 자체가 여기가 이제 정상화되는 순간 절대적으로 마진이 높은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수익을 위해서 파운더리를 한다라는 논리도 사실은 좀 약해지는 거죠. 근데 또 그 고객들 입장에서는 TSMC가 슈퍼 을인 걸 알지만 저 집이 원체 잘하니까 그 집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뭔가 또 2등 집에서 좀 싸게 해준다라고 해도 본인들의 어떤 퀄리티에 대한 양보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뭔가 모험을 하기에도 또 위험한 거고요. 좀 책을 통해서 좀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진의를 좀 알고 싶은데, 메모리 산업의 종말이 다가올 것이다. 너무 무시무시한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뭐 꼭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네. 대부분의 산업, 특히 IT 산업들은 성장 곡선이 비슷한 유형을 갖고 성장을 해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승전결이라고 할 수도 있고 흥망성쇠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중에서도 이제 비메모리라는 것도 하나의 산업 아니다 보니까 하나의 독립된 사이클이 있는 건 아니죠. 다시 또 쪼개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특히 한국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 메모리 산업은 제가 상당한 시간을 들여가지고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분석을 해봤던 거죠. 성장 네. 사이클을 그려본 거죠. 네. 그려봤을 때 IT 산업은 기존의 LCD 산업도 그랬었고, 뭐 2차선 전지도 비슷하게 갈 거고요. 휴대폰도 마찬가지 산업이었었고, 네. 그다음 PDP도 마찬가지였었는데, 보면은 항상 보면은 시장이 굉장히 테이크오프 시점까지는 성장률이 부진하잖아요. 거의 성장을 크게 못하다가 첫 번째 변곡점에 다다르면 테이크오프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륙 시점. 이때부터 급격하게 매출 증가가 이루어지는 시점이죠.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한동안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성장률이 더 높고, 그 다음에는 또 내년보다 더 성장이 높아지는, 어떻게 네. 보면 수학의 함수로 하면 지수함수적으로 점점 기울기가 가파라지는 성장 구간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페이즈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 두 번째 변곡점을 만나게 되면 여전히 성장은 높게 하는데 이제 성장하는 속도는 둔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함수로 하면 로그 함수 같이 계속 성장을 하는데 증가율은 점점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증가하는 이게 세 번째 페이즈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변곡점을 만나게 되면 이제 성장 자체 거의 힘들어지는 거예요. 거의 플랫한 영역, 수평한 영역에 도달해서 성장이 뭐 거의 한 자릿수 정도 거의 성장을 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세 번째 변곡점인데 여기 되면 거의 이제 완전히 성숙된 산업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에는 소수의 기업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시점이 다시 오는 거죠. 다시 한번 치킨 게임이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러면은 메모리 산업이 지금 이 성장 곡선 중에 몇 번째 변곡점을 지났느냐를 분석을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 변곡점을 지나고 세 번째 변곡점을 지나기 전에 중간 정도에 있더라고요. 네. 그 얘기는 이제는 성장률은 점차 둔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그 변곡점을 지난 게 2020년 전후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성장을 하지만 성장률 자체는 점차 낮아지는 시점에 온 거예요. 그러다가 세 번째 변곡점이 되면 이제 제가 말한 성장이 멈추는 시점에 오는 건데 이게 몇 년 남았는가를 본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시점까지가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들이 현재의 단물을 빨아먹을 수 있는 기간.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또다시 이제 메모리 업체들은 어려운 시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를 미리 준비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 패권의 종말이 될 수도 있고 계속 쭉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게 이제 얼마 남았는지가 이제 관건이잖아요. 네. 그게 제가 볼 때는 10년 이내로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도 정확히 알 수 없는 게 3, 40년 정도의 성장 곡선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추산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고 또 변수가 생기면 성장률에 약간의 또한 튀는 영역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사실은 그 노이즈가 생기긴 했어요. 그 노이즈가 AI죠. 그렇죠. 그래서 성장률 둔화되는 속도가 잠시 또 다시 늦어지면서 한 번 또 성장률이 점프를 했어요. 한 번 정도 작년에. 그래서 이런 변수가 생길 수 있어서 이제 좀 10년이 지연될 수는 있는 거죠. 조금 더 오래 갈 수는 있지만 지연될 뿐이지 결국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어차피 성장 곡선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시점을 10년 안팎으로 잡았기 때문에 10년이 이제 제가 메모리 업체들이 특별한 변화를 갖지 않으면 종말이다라는 조금 과격한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에도 이제 수요는 계속해서 있었습니다만 그 수요와 함께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시장인 거고 그런데 거기에서 AI 시대를 딱 만나면서 HBM이라는 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 HBM에 대한 수요는 현재 우리가 2025년 초반 시점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엄청날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피지컬 AI, 로봇, 자율주행차 등등 훨씬 더 많이 수요가 있을 것 같고 요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이제 디램과 낸드, 메모리 전체, 그러니까 디램과 낸드는 쪼개서 제가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네. 낸드가 디램보다는 성장 곡선이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세 번째 변곡점, 그러니까 플랫 영역으로 가는 것도 조금 더 늦게 올 거긴 해요. 두 개 시차가 한 5, 6년 정도는 존재를 합니다. 네. 일단 디램이 더 큰 시장이고 아직까지는 디램의 의존도가 더 크잖아요. 한국 예, 기업들이. 예. 그래서 디램 위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라는 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디램 시장이 지금 굉장히 커졌습니다. 디램의 수요를 우리가 보통 가격으로도 평가를 하지만 바이트라고 하는 용량으로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가격이라는 거는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이게 엄밀히 말해서 시장 성장 곡선을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대표할 수는 네. 없어서 결국에는 실제 수요와 시장의 성장은 메모리 용량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맞고요. 지금 메모리 용량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은 제가 책에도 있지만 Y축이 이제 용량인데 Y축의 단위를 읽을 수 없으실 거예요. 일단 페타바이트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페타바이트라는 건 10의 15승이거든요. 네. 페타바이트라고 써놓고 나서도 그 수치가 뭐 몇만, 몇십만이래요. 3만, 5만, 낸드는 몇십만이 돼요. 몇십만이면 또 동그라미가 5개, 6개가 또 붙는 거거든요. 4개, 네. 5개가. 10에 15승이면 15개 동그라미 있는데 여기에 4, 5개가 또 붙으면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정도 용량이 큰데 자 지금 말씀하신 피지컬 AI 앞으로 유명하죠. 자율주행차. 예. 여기에 연간 수요량이 몇 바이트나 될까? 뭐 셀 수도 없을 텐데요. 10에 21승 정도의 시장 규모에서 1%, 0.1%도 안 될 거예요. 그 얘기는 태평양에 돌 하나 던지는 정도의 영향이라는 거죠. 예. 이게 현재 디램 곡선의 전체 기울기를 좌지우지하려면 5년, 10년 이상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수요가 증가를 하지만 전체 대세를 변화시킬 만한 것은 현재로서는 AI밖에 없는 거고 이 AI를 대체할 만한 수준이 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나야 된다. 근데 그 전에 AI를 제외한 다른 우리가 보통 범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범용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가 보통 범용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PC에 들어가는 것 한 가지만 범용 메모리예요. 다 똑같이 생긴 거. 그러니까 그렇죠. 규격이 정해져 있어서 네. 용산에 가서 사다 끼워도 되는 게 범용인 거고요. 네. 그럼 우리가 보통 모바일에 들어가는 것들 내지는 그래픽 아니면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것들은 범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일정 부분 고객에 따라 맞춤형이 들어가는 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범용이 아니라 그냥 데이터 센터용, 그래픽용, 저전력, 모바일용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맞는 표현이고요. 보통 요즘은 우리가 조금 제가 볼 때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AI가 아닌 메모리를 다 범용 메모리 해버리는데 이거는 완전히 그것도 좀 잘못된 오류가- 표현인 거죠. 일단 범용은 PC용만 범용이라는 거. 그다음에 레거시라는 것도 잘못된 표현이에요. 레거시는 이게 어디에 들어간 제품이냐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제품인데 이거의 기술 수준이 선단 공정을 쓰고 있느냐 아니면 좀 많이 뒤처져 있는 제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레거시를 쓰는 거라서 똑같은 모바일 디램을 한국 기업들은 12나노로 만들고 있으면 이건 선단 제품이고요. 중국 업체들이 20나노로 만들고 있으면 레거시 디램인 거예요. 그래서 레거시라는 것들은 똑같은 제품에서 얼마나 최신 기술을 쓰느냐, 그렇죠. 올드 기술을 쓰냐를 가지고 쓰는 거고 범용이라는 것은 PC용만을 얘기하는 거라서 많이 혼동이 돼 있죠. 지금 설명 듣다 보니까. 근데 뭐 사실 컬러 TV가 처음 나왔을 때도 신문물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레거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맞습니다. 또 달리 봐야 그래서 하는 거고. 레거시가 정의가 몇 나노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해마다 바뀌는 거예요. 레거시의 정의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HBM과 또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거를 보게 되는 건데 그 10의 21승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이쪽 반도체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빗 그로스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비트 단위로 얼마나 성장을 하는가. 그 성장세의 기울기로 봤을 때는 가파르게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AI만 놓고 보면은 가파르게 성장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지금 D램 전체를 보면은 이미 2015년부터 15%에서 25%의 박스에 갇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낸드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더 늦게 시작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조금 더 젊으니까 성장률도 좀 더 높아서 30%에서 35% 정도 비트 그로스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요렇게 된 지가 이미 10년이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점차 조금씩 완만하게 낮아지고 있는 수준인 건데 AI만 놓고 보면 특히 HBM만 놓고 보면 굉장히 가파른. 왜냐하면은 이 제품군 하나만 놓고 보면은 신세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성장률이 높지만 이거는 또 D램 전체 볼륨이 있잖아요. 이 볼륨 중에 HBM이 차지하는 게 보면 D램 전체에서 비트로 따지고 보면은 10%, 15% 수준이니까 또 이제 물론 금액으로 하면 조금 더 커지긴 하지만 그래서 네. 현재 비트 그로스 전체를 좌우할 만한 용량 비중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요 한 제품군만 놓고 보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서 뭐 100%씩 성장을 하지만 예. D램 전체가 15%인 거에 영향을 미치면 1%, 2%포인트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원체 그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10에 21승이라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규모거든요. 그렇죠. 뭐 축구장에 몇 명입니까? 22명이 뛰어다녀도 손흥민 선수만 보이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관중석과 선수를 비교하는 걸 느낌인 거죠. 전체 한 5만 관중 중에서 손흥민 선수 한 명 보이는 거. 교체 선수까지 해봤자 30명 정도 이제 벤치까지 해봐야 있는 거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 산업에서 참 이 HBM의 선두 기업이 나왔다는 건 정말 다행이기는 합니다. 다행 중에 다행인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또 HBM도 또 이게 또 끝없이 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HBM3E 뭐 12단 나오고 16단 나오고 HBM4까지 가는데 이게 어디까지 어떤 제품까지 계속 발전할 수 있을까요? HBM3E라고 하는 게 이제 영어 E라는 건 enhanceda라는 표현이어가지고 네. 약간 HBM3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4세대인데 네. HBM3보다는 뭔가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차세대. 이거를 뭔가 HBM4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거예요. 네네네. 개선된 정도가. 그러다 보니까 중간다리라는 의미로서 2만 붙인 거죠. 3E가 약간 3.5 느낌. 그런 느낌인 네, 거네. 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세대는 어쨌든 구분해서 4세대와 5세대라고 하지만 이게 사실은 회사의 익힘에서 보면은 중간다리 정도인 느낌인 거예요. 2가 붙은 것들은. 네. 근데 어쨌든 그게 현재는 5세대가 이제 주력 상품인 거고요. 네. 지금 삼성전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이 5세대에서 엔비디아 납품이 잘 안 되고 지연되다 보니까 여기서 어려움을 겪는 거고 SK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이 시장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 마이크론이 지금 따라오고 있고. 뒤늦게 따라오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럼 차세대가 이제 올해 중에 나올 가능성도 있죠. 하반기쯤 되면은 그게 HBM4 이제 숫자가 바뀌는 거예요. 네. 진정한 의미의 차세대가 되는 거고
그것을 이제 현재 우리가 보통 말하는 표현으로 하면 6세대 제품이 되는 건데 아직 6세대 HBM4는 양산이 시작된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지금 삼성전자가 4세대, 5세대는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마도 올해 하반기쯤 될 것 같아요. 하반기쯤에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쟁사들이 5세대, 6세대 제품이 나오고 중요한 엔비디아 퀄테스트를 통과할 때 같은 시점에 삼성전자 6세대도 퀄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지금 현재 메모리 생산 캐파, 생산 능력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4세대, 5세대까지는 선생님한테 이제 채점해서 통과를 못했는데 6세대는 바로 이제 채점 통과. 그 높이뛰기 선수로는 한 2m까지는 다 실패했는데 한 방에 저 3m 넘을랍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높이뛰기 우리가 작년에 이제 파리 올림픽 하면서도 보면은 결국 2m 30cm를 넘느냐 마냐에 따라서 그쵸. 메달을 꺼내 드냐 아니냐 하는데 연습할 때는 다 넘었던 선수들이에요. 그게 R&D인 거죠. 근데 실전에서 넘는 게 양산인 거거든요. 홈그라운드에서는 정말 저거 맨날 넘는데. 그건 이제 컨디션도 중요하고 당시에 이제 관중이나 이런 느낌의 멘탈에서의 어떻게 견뎌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앞 선수가 실수를 해버리면 멘탈 무너질 수 있어요. 이런 변수가 많은 게 이제 양산인 건데 이 양산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은 건데 근데 이거는 좀 짚고 넘어야 될 게 삼성전자가 5세대 제품을 양산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고객들한테는 팔고 있어요. 그렇죠. AMD도 팔고 있고 뭐 브로드컴, 퀄컴 팔고 있을 텐데 엔비디아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거라서 그래서 5세대의 삼성전자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긴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징적으로 엔비디아에서 오케이를 못 받으면 너는 기술력을 완전히 인정받는 건 아니야 라는 게 시장의 인식이다 보니까 주가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에서의 반응들은 이제 하이닉스랑 완전히 극과극으로 갈렸던 건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6세대에서는 유일한 마지막 남았던 하나의 관문인 엔비디아 퀄 통과도 한 번에 팍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아마 주가도 지금 5만에서 6만 사이에 갇혀서 상당 부분 사람들이 투자자분들이 이제 안타까워하는 시점들인데 여기서도 결국 6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5년이 참 중요한 한 해인데 특히 이제 연말로 갈수록 하이닉스는 이미 공언을 했고 HBM4를 양산하겠다. 공언은 삼성전자 했습니다. 삼성전자인데 공언은 자주 하더라고요. 못 지켜서 그렇지. 패권 전쟁이니까 반도체 패권 전쟁이 책을 함께 읽고 있는데 패권, 헤게모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죠. 지금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도 M&A가 뭔가 숨가쁘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IDM, 종합 반도체 기업 가운데 기울고 있었던 인텔 같은 경우에 인텔의 어떤 반도체 부문을 퀄컴이 인수할 수도 있네, 뭐 TSMC가 인수할 수도 있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몇 달째? 이거의 진위는 뭘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작년 말에 한번 얘기가 돌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브로드컴의 인수 얘기가 일단 한번 돌았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많은 분들이 인텔이 드디어 이제는 끝났구나라는 쪽에 그러면서 많은 기사나 전문가들이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한 것들이 네. 인텔 자체의 그런 문제가 뭐냐 포커스를 많이 맞췄어요. 이거는 CEO의 문제다. 내지는 너무 하드웨어 쪽에 치중해 있었다. 생태계나 소프트웨어에 등한시했던 결과이다. 아니면 과거의 명성에 너무 안주를 했던 결과다. 이런 많은 분석들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틀린 얘기는 하나도 없죠. 근데 저는 그게 틀렸다기보다는 반도체라는 시장, 반도체 패권 전쟁이라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네. 인텔이 브로드컴에 인수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떴다라는 거. 사실은 어느 한쪽도 확인해 주지 않았고 그냥 루머일 뿐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루머가 났다라는 자체가 저는 반도체 패권 전쟁의 하나의 큰 전환점이다라고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그때가 지금 한창 집필을 하던 중간이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인텔이라는 회사는 반도체 시장의 만년 1위였어요. 그렇죠. 지난 25년 동안 단 2번을 제외하고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매출 1위였던 기업이고요. 뭐 CPU만 하더라도. 네. 그리고 CPU에는 압도적인 1위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그렇죠. 그랬는데 브로드컴이라는 회사는 그 다음에 여기 하고 있는 뭐 퀄컴이라는 회사들은 보면은 팹리스 기업들이잖아요. 우리가 초반에 말씀을 나눴었지만 설계만 하는 회사들이에요. 그리고 같은 CPU의 경쟁자는 AMD도 처음에는 IDM으로 시작을 했지만 바로 초반에 직접 칩 제조를 포기해버리고 TSMC에 맡기기 시작을 했어요. 네, 설계만. 네. 그러면서 인텔과의 격차가 빠르게 좁혀졌었거든요. AMD 입장에서 우리가 제조를 포기하고 설계만 하니까 더 잘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에는 10나노 이상에서는 인텔의 칩 제조 능력과 삼성전자의 칩 제조 능력이 TSMC를 앞서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10나노 이상에서는. 음. 그렇기 때문에 인텔이 AMD를 압도할 수 있었던 거고. 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파운더를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TSMC 아. 해볼만 한데 라고 생각했던 건데 이제 10나노 밑으로 내려오면서 7나노부터 이제 극명하게 갈리기 시작했어요. 실력 차이가. 7나노에서 인텔의 칩 제조 능력을 TSMC에 확 뒤지기 시작하면서 AMD가 오히려 우세하기 시작했었고 7나노부터 4나노, 3나노로 가면서 삼성전자의 공정 능력이 TSMC와 격차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10나노에서는 해볼만 했는데 뚜껑 열고 보니까 본격적으로 경쟁해야 돼 4나노잖아요. 네. 여기서 TSMC가 경쟁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환경이 바뀌었고 경쟁의 차이가 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인텔도 IDM으로 계속 갖고 있었던 전략 자체가 삐걱거리기 시작했던 거고 네. 삼성전자가 해볼만 하다고 판단했던 파운더리 시장에 들어갔던 것들이 악수가 되기 시작했던 거고요. 여기에서 대표적인 두 개의 IDM인 삼성전자, 인텔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던 거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게 결국 그래서 제조 능력을 이제 TSMC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삼성과 인텔이. 그러다 보니까 팹리스, 설계를 잘하는 기업들이 훨씬 더 우세한 환경이 된 거죠. 왜냐하면 걔네들 칩은 다 TSMC가 만들어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텔의 인수 주체가 퀄컴이 됐던 브로드컴이 됐건 팹리스 기업들이 언급이 시작됐다는 얘기 자체가 이제는 반도체 패권의 중심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 버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하드웨어는 원체 TSMC가 잘해주니까. 잘해주니까. 예. 근데 하드웨어로 해서 TSMC라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은 본인의 브랜드조차 없는 기업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생산만 해주는 외주 업체라는 얘기는 협력 업체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독자적인 브랜드를 갖는 제품 자체가 없는 거고, 그래서 심지어 한 2, 3년 전까지는 전 세계 IC 기업 탑 10을 항상 리스트업을 해줍니다. 예, 트렌드포스라는 곳에서 네. 여기에 파운더리는 기업들은 아무리 매출이 많아도 안 껴줬는데. 항상 탑 5 안에 들었지만 없었습니다. 예. 왜냐? 자체 브랜드가 없으니까 시장 점유율이 0%니까 얘네는 IC 업체가 아닌 거야. 얘네는 그냥 외주 업체일 뿐이야. 그래서 아예 없다. 최근에는 워낙 TSMC의 영향이 커지니까 조금씩 넣어주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약간 그 화장품 업체 순위에 코스맥스나 한국콜만 안 껴주는 ODM 것처럼. 같은 기업들이랑 예, 똑같은 겁니다. 그런 비슷한 거. ODM은 결국에 뭐 샤넬이 됐던 뭐 랑콤이 됐던 이 기업들의 제품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와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대표적으로 그래서 단순히 인수 주체가 팹리스라는 하나만 갖고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요. 이거를 보면서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책에도 한번 이 꼭지를 다루면 재밌겠다. 그래서 25년 동안, 아마 30년 정도, 30년 동안에 탑 10 리스트가 있으니까 그걸 제가 어렵사리 모아봤습니다. 네. 그거 모으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일단 20년, 25년 전 데이터 찾기도 쉽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제가 한 17년, 15년 이상은 계속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오고 있었고, 네. 그때 없었던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제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많이 찾았죠. 발품을 팔았는데, 그래서 한 30년 정도의 데이터를 모아보니까 5년 단위를 끊어서 그걸 30년에 연 단위로 하면은 너무 많은 데이터가 세트가 되는데, 처음에 5년 단위로 봤을 때 처음에 3번, 4번까지는 IDM의 10기업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15년 전쯤 되니까 팹리스 기업들이 탑 10에 한두 기업씩 이름을 내밀기 시작하다 10년, 5년이 되니까 탑 10에서 3개, 4개로 올라오면서 상위권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가장 최근에 2023년 데이터를 봤을 때는 네. 결국에는 탑 5 중에 3개가 팹리스였습니다. 결국엔 그리고 나서 이 중에서도 이제는 1위 업체까지도 팹리스 기업인 엔비디아가 차지를 해버렸고, 그렇죠. 2023년, 2024년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하드웨어 기업들을 압도하기 시작을 했구나라는 거. 그래서 반도체 패권 전제의 양상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중뛰게 잘해서는 우리가 팹리스, 파운더리는 어떻게 보면 파트너십이잖아요. 혼자서는 그렇죠. 생존할 수 없는데 팹리스 파운드리의 파트너십이 훨씬 더 유리한 시장이 됐다. 왜냐하면 설계가 훨씬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던 시장, 이제 파운더리에서는, 아니 반도체에서는. 이렇게 된 이유는 결국에는 공정 능력으로 뭔가 더 이상 기술 혁신을 하기 어려워졌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공정 능력은 다 이제 TSMC가 다 좌우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반도체 패권에서 이제 중요하게 또 떠오르는 게 제조 부문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설계는 미국이 잘하고 제조는 한국과 대만이 잘했는데, 이제는 그 제조까지도 미국 본토에다 공장 지어라.
심지어 저희가 요거 녹화하는 당일에도 발표가 나왔습니다만 TSMC가 145조 원인가요? 미국에 추가 투자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면은 그 제조 패권까지도 다 이제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바이든부터 시작된 거긴 하지만 네. 지금 반도체 패권의 개념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반도체 패권이야 용어를 써왔잖아요. 네. 방송 초반부터 이때 이 패권의 의미는 이 기업들의 국적이었어요. 한국 기업이냐, 미국 기업이냐, 대만 기업이냐, 공장 로케이션 개념이 아니었어요. 네. 왜냐하면 공장 로케이션으로 따지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글로벌의 공장들이 있습니다. 여러 곳.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렇죠. 중국이든 할 것 없이. 예. 그래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결국에는 국적이 어느 기업이냐에 가지고 지금 패권 전쟁을 어느 나라가 패권을 차지했냐로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 행정부로 이어지면서 미국이 생각하는 패권의 개념은 공급망 패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적은 상관이 없어요. 이 회사가 미국 기업이든 한국 기업이든 대만 기업이든 상관이 없이 공장을 미국 본토에 두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공급망의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적 개념의 패권 다툼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앞서 얘기했던 모든 치킨 게임 패권 다툼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인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패권 개념의 정의가 바뀌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냥 이 책에서 패권 전쟁은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혼용해서 다루고 있는 네.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미국에서 원하는 것들은 TSMC는 대만 기업이라는 게 바뀌진 않아요. 미국에 공장을 지은다고. 예, 예. 그런데 미국이 원하는 건 오케이. 내가 원하는 거는 유사시에 전쟁이든 아니면 팬데믹이든 아니면 무역 전쟁이어서 뭐 무역적으로 막히든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 내에 반도체를 제조해주는 조달할 수 있는. 조달할 수 있는 그거를 설계해주는 그것의 소부장을 공급해주는 기업이 아니라 공장들이 미국에 있으면 돼. 그러면 우리의 경제는 무사히 지나갈 수 있어.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게 이제 시발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미국 투자를 더 확대하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입장에서 이제 공급망이 안정화됩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부가가치를 우리 땅이 아니라 미국에서 해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고민인 거죠. 예. 아마도 대만도 같은 고민일 거예요. 한국에서 삼성전자나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그 중요성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시가총액, 무역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 수출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걸 자세하게 연도별로 분석했던 것도 책에 제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GDP의 기여도를 해봤어요. 반도체가 차지하는 게 얼마나 되는지. 수출 기여도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GDP 기여도를 분석해서 네. 책에 자세하게 그걸 분석한 거를 특히 마크로 하는 분들은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특히 하는 관계자분들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궁금해하는 거, 그럼 한국에 지금 공장들이 미국에 있으면 미국 결국 별도의 법인이 설립돼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세금을 그러면은 대부분 미국에 내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한국에 공장이 있지 않다 보니까 고용 유발 효과가 없어요. 미국에서 다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협력 업체들도 다 따라서 가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 공급망 자체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같이 이사를 가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 경제 전체를 봤을 때 생각하는 단순히 한 기업에서 매출의 변화한 것 이상의 굉장히 큰 비용의 부의 이전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 한국이나 대만은 특히 반도체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일본만 해도 한국, 대만 같이 높진 않아요. 반도체 하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네. 그래서 아마도 대만이 한국보다 더 비중이 크고요. 대만과 한국이 그렇든 느끼게 되는, 피부로 느끼게 되는 어떤 경제 효과, 충격은 훨씬 클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도 우리는 굉장히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제조 공장이 또 미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우려가 한켠에 있고 또 한켠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엄청나게 빠르게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CXMT가 DDR5 램도 만든다고 하고 HBM2 그 이상의 버전까지도 이제 만든다고 하고 YMTC는 낸드 플래시에서 또 빠르게 쫓아오고 있고 300단 만든다고 하잖아요. 300단까지 또 삼성전자마저도 YMTC 어떤 특허 기술을 같이 그쵸, 쓴다고 공유하겠다고 하고. 그럼 그 안에서 완전히 끼어버리는 건데 이거는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생전에 넛크래커 얘기했던 거랑은 또 차원이 다른 위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문제 진단과 솔루션까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네. 지금 우리가 넛크래커가 된다라는 것들은 어떤 전제를 깔고 있냐 하면 같은 길을 달리고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아하. 앞에 뛰어가고 있는 선수가 있고 내 뒤를 쫓아오는 선수가 있어요. 1차원에서 경쟁을 하게 되니까 넛크래커라는 개념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걸 벗어나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선두를 제치고 추월하는 수밖에 없는데
쉽지 않은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럼 중간이라 유지하려면 후발주자와 격차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일단은 도망가는 선수가 불리한 게임이에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왜 점점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패권에 이전하게 되느냐는 공정 혁신이 더 이상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공정 혁신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얘기는 선두주자가 도망가는 속도는 점점 느려진다는 얘기고요. 후발주자는 아직까지 빠른 속도 뛰어올 수 있어요. 예. 저 뒤에 있는 기술이니까. 그래서 격차가 좁혀질 수밖에 없어서 같은 길에서 경쟁을 하면은 따라잡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네.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길로 가면 됩니다. 후발주자는 지금 이 길의 앞에 선두주자 등만 보면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중국 네.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중국 기업들이 생각하지 않는 길로 가버리면 돼요. 그러면 경쟁자가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예를 게? 들면은 현재 경쟁하는 1차원은 뭐냐 하면 메모리 칩이에요. 예. D램 칩, 낸드 칩, 단일 칩에서 경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럼 단일 칩이 아닌 거로 가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다른 길인 거죠, 그게. 아하. 갈림길이 왔을 때에 아하. 그러면 후발주자가 손을 잡는 순간 없어졌어요. 예. 딴 길로 가버렸으니까. 다른 골목으로 가버렸어요. 거기에는 경쟁자가 또 없어. 한동안 뛰어가고 후발주자가 아차 해가지고 다시 이 길에 대한 준비를 하려면 한 5년, 10년의 기간이 또 벌어져 버리는 거죠. 아하. 그런데 그렇다면 이 다른 길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네. 이것에 저는 하나의 가능성을 HBM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HBM은 D램의 한 종류이긴 맞아요. 그래픽 DDR 칩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패키지의 개념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 고객 맞춤형의 개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칩이에요. 그렇죠. 기존에 우리가 모바일 칩, 그래픽 칩, 서버용 칩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물론 HBM도 어쨌든 그 표준이라는 게 다 있긴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고객하고 거래를 할 때는 완전 맞춤형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고 단일 칩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패키지 쪽에 어려움을 겪으면 양산에서는 성공하기 어려워요. 그게 현재 삼성전자가 겪고 있는 문제인 거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HBM의 하나의 가능성인 건데 HBM과 비슷한 그냥 단순한 메모리 칩이 아닌 패키지의 성격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또 하나는 이 자체가 프로세서의 기능을 갖고 있든지 우리가 PIM이라는 프로세싱 메모리라는 걸 아마 언론에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안에다가 아예 CPU 같은 기능을 넣어버리는. 맞습니다. 그게 GPU나 CPU의 기능 일부를 갖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이것도 완성된 기술 단계는 아니고요. 연구 단계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하나의 다른 길에 해당할 수 있는 거가 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는 뭔가 솔루션 전체를 고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는 중국 같은 후발주가 쫓아오는 이 동일한 길이 아니라 옆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고요. 옆길을 다양한 길들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가 잡히기 직전에 충분히 양산이 가능해지면 옆길로 그냥 틀어버리는 거죠. 더 어려운 길로. 더 어려운 길로. 그러면은 후발주자는 지금 등만 쫓아보고 있다가 한동안은 헤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시간을 또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같은 길에서의 경쟁은 버티기 힘들다. 그래서 다른 길을 빨리 물색을 해야 되고 그 다른 길이라는 게 R&D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양산까지 분명히 갈 수 있는 길이어야 되는 거고 그것을 쫓아오는 후발주자보다 훨씬 빠르게 진입을 하는 것들이 유일하게 솔루션이고 유일하게 10년 후에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패권 전쟁에서 도태되지 않을 수 있는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 후발주자가 고속도로에서 엄청난 속도로 더 가속하면서 쫓아오고 있는데 막상 내비게이션 봤을 때 다 쫓아온 것 같은데 쳐다보면 저 위에 고가도로에 우리는 올라가 있고 이미 이런 상황으로 우리 가야 영화 된다는 거죠. 분노의 질주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저희가 이주환 박사와 함께 반도체 패권 전쟁이라는 책을 오늘 읽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박사님께 이 책의 핵심 구절을 직접 낭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다루고 있지만 280쪽이나 되니까 결국에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특별히 얻었으면 좋겠다. 독자분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하면 반도체 패권 전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설명서라기보다는 물론 들어있지만 오히려 패권 전쟁에서 한국 기업들이 그렇다면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이 필요하냐라는 것을 제시하는 반도체 전략서를 뒷부분에 상당부를 담고 있어서 네. 저는 사실은 이 책의 가치를 그런 곳에 좀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반도체 패권 전쟁에 관한 설명서가 아니라 패권 전쟁에서 승자가 되기 위한 전략서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셨고요.
오늘은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 부록 마칠 시간이고요.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